2025년 7월 31일 대전에 본사를 둔 태광산업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장수성 스판덱스 공장의 모든 가동을 중단합니다. 20년간 중국에 뿌리 내렸던 한국 기업이 짐을 쌌습니다. 502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3년간 누적 적자는 935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이 충격적인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총 부채가 400조 위안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경 2,520조 원, GDP 대비 302.3%,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의 3배를 빚으로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3개월 전인 6월에 처음으로 300%를 넘어섰는데 9월에는 또 1.9%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한 알 둘씩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2년간 중국에서 한 자문의 상당수가 한국 기업의 중국 철수, 매각,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점점 중국 기업 경쟁력은 올라가고 한국 기업 경쟁력은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은 어떻게 8경환의 빚더미에 몰려앉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 기업들은 지금 중국을 떠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중국 부채 위기의 전말과 한국 기업들의 선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더하기가 되어줍니다. 플러스 경제학 지금 시작합니다. 2001년 11월 11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이날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 거대한 인구,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합했죠. WTO 가입 당시 중국의 GDP는 1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뒤인 2010년에는 6조 달러를 넘어서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어요. 2020년에는 그 2배가 넘는 14조 7천억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20년 만에 경제 규모가 무려 11배 커진 겁니다. 한국 기업들도 중국으로 몰려갔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건비는 싸고 시장은 거대했으니까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중국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2003년 태광산업이 중국 장수성에 스판덱스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초기 투자금만 수백억 원이었어요. 2005년 상업 생산을 시작했고 연간 생산 능력 2만 7천 톤 규모였습니다. 중국은 기회의 땅이다. 당시 한국 기업인들은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10년은 황금기였어요. 태광산업의 중국 법인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고 인건비도 여전히 저렴했죠.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완벽한 투자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위험 신호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부채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은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의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었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거였죠. 지방정부들은 융자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 무분별하게 돈을 빌렸습니다. 지방 부동산 개발, 인프라 건설, 무엇이든 투자했어요. 2008년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41%였습니다. 이미 경고등이 켜진 수준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장이 모든 걸 정당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황금기는 곧 끝나게 됩니다. 2020년 중국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 3가지 레드라인 정책을 발표했어요.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를 강제로 제한하는 규제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21년 9월 중국 2위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부채 규모만 33조 원이었어요. 2023년 8월 헝다는 결국 뉴욕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폭락했고 미완성 아파트가 속출했으며 분양받은 사람들은 집도 못 받고 대출 이자만 갚고 있었죠. 부동산 붕괴는 경제 전체로 번졌습니다. 중국 GDP 성장률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2021년만 해도 중국 경제는 8.4% 성장했습니다. 코로나에서 회복하며 강한 반등을 보인 거예요. 하지만 이듬해인 2022년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로 곤두박질 섰습니다. 봉쇄 정책과 부동산 붕괴가 겹친 탓이었죠. 2023년에는 5.2%로 다소 회복됐지만 2024년에는 다시 4.8%로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2025년 3분기에는 4.6%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선방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명목 성장률이었습니다. 물가 하락을 고려해서 계상하면 중국 경제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쉽게 말해 경제 규모는 늘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실제로 손에 쥐는 건 별로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제로에 가까워졌고 일부 품목은 실제로 가격이 내렸어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의 독약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룹니다. 어차피 더 싸질 텐데 왜 지금 사?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기업은 직원을 해고하고 실업자가 늘면 소비가 더 줄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2025년 11월 발표된 중국 공업기업 이익 수치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자 정부는 또다시 부채를 늘렸습니다. 지방정부들은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낸 거죠. 2024년 6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300%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9월에는 302.3%로 더 올랐어요. 부채 구성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기업 부채가 GDP의 174.4%이고 여기에 정부 부채 67.5%, 가계 부채 60.4%를 더하면 합계 302.3%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의 모든 경제 주체가 벌어들이는 돈의 3배를 빚으로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숫자가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이에요. 중국인들이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팔아서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은 받지 않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빚을 줄이려고 자산을 팔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빚 부담이 더 커져서 또 자산을 팔게 되는 악순환. 그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27.1% 급감했어요.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됐어요. 중국에서 생산하면 미국에 팔 때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중국 자체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외국 기업이 설 자리가 줄어들었어요. 2025년 말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경제를 외교 무기로 쓴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위기를 체감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이요. 태광산업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누적 영업 적자가 935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만 72억 원의 적자를 추가로 냈어요. 한때 80%를 넘었던 공장 가동률은 4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째, 중국 로컬 기업들이 30-40% 더 싼 가격으로 같은 제품을 쏟아냈습니다. 품질은 조금 떨어졌지만 가격 경쟁력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둘째, 중국 내수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디플레이션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스판덱스의 주요 수요처인 의류 시장부터 직격탄을 맞았어요. 셋째, 중국 기업들이 너도나도 스판덱스 생산에 뛰어들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 상태가 됐습니다. 넷째, 예전처럼 인건비가 싸지 않았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꾸준히 올라 한국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사라진 거죠. 2025년 초 태광산업 경영진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내부 회의가 계속됐어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년간 투자한 걸 포기할 순 없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중국 경제가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쪽은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예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부채가 GDP의 3배입니다. 이건 회복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예요. 지금 손절하지 않으면 손실이 더 커집니다. 냉정한 숫자가 답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중국에 남으면 추가로 2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됐어요. 반면 철수 비용은 약 1,0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태광산업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중국 스판덱스 사업법인의 영업 중단을 결의합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태광산업은 철수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결정했어요. 태광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중국 철수 관련 자문이 급증했습니다. 업계 추정으로는 최소 수십 개에서 1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중국 철수를 검토하거나 실행 중이에요. 왜 지금 이 시점일까요? 중국의 부채 위기와 디플레이션, 성장률 둔화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같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들이 준비됐어요. 중국에서 생산하면 미국 관세 폭탄을 맞을 위험도 커졌고요. 무엇보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2026년 1월 현재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부채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 302.3%는 계속 상승 중이에요. 국제결제은행은 현재 중국의 상황이 금융위기 직전인 1998년 일본과 흡사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998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2,000달러였습니다. 반면 2025년 중국은 13,300달러에 불과해요.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부자가 되기 전에 늙었다고 표현합니다.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지방부채 정리 등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하려면 또 빚을 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기술 기업들은 비교적 상황이 낫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태광산업 같은 전통 제조업은 가격 경쟁에서 이미 밀렸고 중국인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소비재 기업들도 고전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순 없습니다. 여전히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이니까요. 하지만 집중은 위험합니다.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중국의 위기는 한국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에요. 2024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22.7%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실제로 2025년 하반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반도체는 그나마 선방했지만 석유화학, 철강, 섬유 분야는 크게 고전했어요. 제주도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발했던 중국 자본의 부동산 매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8경 2,520조 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중국은 30년간 빚을 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베팅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고 관계를 쌓았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제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의 기회의 땅이 오늘의 위험 지역이 될 수 있고 어제의 황금 시장이 오늘의 부채 수렁이 될 수 있어요. 중국의 8경원 부채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과도한 비채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한 곳에 집중하는 전략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몰 비용에 집착하면 더 큰 손실을 본다는 것도요. 중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업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2026년 그 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